아버지는 300억을 숨기고 거짓골로 자식들 앞에 섰습니다. 그날 들려온 대답 하나하나가 사연 주인공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식들 셋을 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잃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자식들 몰래 도움을 준 적이 많았습니다. 막내 도윤이가 스타트업 한다며 어렵게 말 꺼냈을 땐 괜히 자존심 상할까 싶어 아무 말 없이 3천만 원 넣어줬고, 둘째 선미가 빚에 시달릴 땐 남편 몰래 운다기에 5천만 원 마련해줬습니다. 첫째 지연이네가 전세금이 모자라다던 해엔 말없이 통장으로 2천만 원 보냈죠. 근데 돌아보면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무언가 조금 이상하단 느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을 시험할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이 아니 운명처럼 아주 오래전 묻어두었던 건물을 팔게 되면서 믿기 힘든 시세 차익이 생겼습니다. 300억이 넘는 돈. 세상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인생 역전했다 말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날 이후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돈을 그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될까?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이 아이들은 내 손을 잡아줄 사람들일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손으로 자식들 집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요.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험의 끝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자신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되겠니? 막내 아들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네, 아버지 지금 근처세요. 뭐 괜찮죠? 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순히 방문을 허락한 말투였지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나는 재킷 앞섭을 다시 한번 여몄습니다. 며칠째 면도도 안 한 수염, 잿빛 점퍼, 목이 늘어난 티셔츠, 신발은 짝짝이었고 바지는 무릎이 튀어나오고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갈 곳 잃은 사람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죠. 현관문이 열리자 도윤이 얼굴엔 당혹스러움이 번졌습니다. 그 표정은 놀람보다도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좀 일이 있었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돈이란 돈은 다 털렸지 뭐냐. 그래서 당장은 어디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도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 더운데. 거실 안에는 TV 소리가 조용히 켜져 있었고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제 몰골을 본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지금 이 상태는 괜찮으세요? 아, 미안하다. 그냥 도윤이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몸이 으슬으슬해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그녀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손에 쥐고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쿠션 끝자락, 최대한 방해 안 되는 위치에 엉덩이를 살짝 붙였습니다. 도윤은 물을 건네며 애써 자연스러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뭐라도 드셨나요, 아버지? 저희가 지금 딱히 준비된 게 없어서요. 밥은 좀 이따 먹을 건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물만 있으면 된다. 그냥 잠깐 쉬고 나갈게. 조금의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며칠 계실 생각이신가요? 나는 그녀의 말투에서 이미 단단한 벽 하나를 느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하루 정도만 몸 좀 녹이고 생각 좀 정리하고 나가려고. 도윤은 멀뚱히 내 얼굴을 보다 말고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요즘 여유롭지 않아서요. 일시적으로 계시는 건 상관없지만 며칠 이상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괜찮다. 그냥 너희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거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 진심이 이 집에 오래 있고 싶어서 온 게 아님을. 현관을 나서는데 도윤이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멈춰 있다가 말하더군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나는 고개만 한번 끄덕인 채 발걸음을 돌려 내가 사는 작은 단칸방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정든 곳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벽지가 바래 보이고 침묵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둘째 딸 선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선미야, 아빠다. 혹시 오늘 잠깐 너희 집에 들러도 될까?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마디는 밝았지만 그 뒤에 따라붙는 짧은 망설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아, 네. 오세요. 저녁 준비 중이긴 한데 잠깐 들르셔도 괜찮아요.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일부러 거지, 행세 그대로였습니다. 바랜 점퍼, 늘어난 티셔츠, 손때 묻은 가방. 현관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선미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일이 좀 있어서 너 얼굴도 보고 싶고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말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오세요, 아버지. 겉으론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길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른 순간 짧게 스치는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사위 정훈이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별일은 아니다. 그냥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가진 게 없게 됐다. 잠깐만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들른 거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그런 일 많다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버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 질문에 나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미래만을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내 앞에 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근데 혹시 며칠 계실 생각은 아니시죠?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하루만 몸 좀 녹이고 가려 한다. 그녀는 안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부엌으로 자리를 옮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훈 씨, 만약 아버지 명의로 남은 땅이나 건물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냐? 들으시면 어떡해. 근데 그럴 가능성 없을까? 보이스피싱 당했다면서도 혹시 일부만 그런 건 아닌지. 그 대화는 내 귀에도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물잔을 쥔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뜨겁게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는 모른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요양원도 잘 돼 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거기 계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선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말끝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를 모신다는 생각보단 부담을 덜 방법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괜찮다. 그냥 오늘은 얼굴만 보고 싶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선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몸 조심하시고요. 필요하시면 꼭 말씀하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이란 게 원래 이렇게 다른 걸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눈 감고 있었던 걸까? 마지막으로 첫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빠다. 지금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가도 되겠니? 전화기 너머 잠시 숨 고르듯 뜸을 두더니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마중 나갈까요?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이미 다른 두 남매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괜찮다.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집 근처라 잠깐 얼굴만 보러 간다. 알겠어요. 빨리 오세요, 아버지. 현관문이 열리자 지연은 놀란 얼굴로 나를 끌어안 듯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꼴이세요? 머리도 못 감으신 거예요? 옷은 왜 이렇게 아버지? 어디 다치신 거 아니죠? 나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가진 거라곤 옷까지 몇 개뿐이다. 야, 그래서 갈 데도 마땅치 않고, 야,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온 거다. 지연은 눈가를 붉히더니 내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집이 있는데 어디 다른 데를 가시려고 해요? 여기 계세요. 같이 살아요. 방 하나 비우면 되잖아요.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다른 자식들 집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정부 지원, 그런 말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사위도 방에서 나오더니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방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집이지만 편히 계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나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나 때문에 내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진 않다. 그러자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짐이라니요. 저는 아버지 덕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버지가 계셔야 우리도 든든한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나는 그 말에 가슴 깊숙이 무언가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간 적어도 누군가는 내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냄비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녁 드셨죠? 그래도 국이라도 끓일게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로요. 나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딸의 등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 굳이 돈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 내가 원하던 답은 이미 여기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연이가 다시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내가 아직 살 맛이 난다. 제 자식 중 단 한 명만이 지금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딸의 밥상을 함께하며 지내는 시간이 마치 잊고 있던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면 지연이가 바쁘게 도시락을 챙기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병원 같이 가요.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지연이의 말은 늘 저를 사람답게 대해 주었습니다. 가진 게 있든 없든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다시 일깨워 주었죠. 저는 속으로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리를 끝낸 건 아니었습니다. 막내와 둘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나는 세 자식을 모두 불러 식탁에 앉혔습니다. 도윤과 선미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신세만 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구나. 내 목소리에 새 아이가 시선을 모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옛날에 사둔 땅 문서가 어딘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 말끝을 흐르듯 던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던 얼굴이 순간 번쩍이며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세요? 어디에 있는 건데요? 선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을 탁 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혼자 두지 마시고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괜히 다른 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나는 묵묵히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엄마니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실 텐데 괜히 그런 말씀 꺼내지 마세요. 저희는 아버지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서 같은 건 나중 문제예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은 순간의 반응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사업이 요즘 또 힘들어서요. 만약 그 땅이 남아있다면 제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걸 자기 손에 넣겠다는 계산뿐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음 날 선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한껏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하신 그 문서 말이에요. 혹시라도 찾으시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제가 정훈 씨랑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아버님 혼자선 힘드시잖아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아래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자식들의 민낯처럼 길고 검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진심은 숨길 수 없는 거구나. 누가 나를 아버지로 보는지, 누가 나보다 돈을 먼저 보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마치 모든 갈등이 일단락된 듯한 저녁이었지만 실상은 새로운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내 안의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겉으로는 낡은 종이뭉치였지만 사실은 오래된 보험 안내문과 쓸모없는 공문서뿐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그 위에 안경을 올려두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밥을 챙겼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먼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거 말인데요. 혹시 찾으셨어요? 그는 시선을 자꾸 탁자 위로 흘리며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손끝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땅 문서요.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혹시라도 정리 안 되면 위험하니까 제가 맡아두면.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말은 다정했지만 눈은 이미 탁자 위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대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잠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척했습니다. 거실에 남은 둘은 곧바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야, 저거 그거 아니야?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쉬,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시면 큰일 나. 선미가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지만 이미 눈빛은 서류 봉투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열어보기만 하자. 진짜면 우리가 미리 정리해야지. 봉투를 잡는 순간 문틈에서 내 목소리가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정리하려는 거냐? 둘은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선미는 급히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버지 저희가 그냥 혹시 위험한 문서일까 봐요. 요즘 사기도 많고 아버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도윤도 따라붙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제가 사업도 해봤으니까 이런 건 제가 맡아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니? 내가 봉투를 흔들자 둘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은행 전단지와 세금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순간 둘의 얼굴에 실망과 당혹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습니다. 겨우 이런 걸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지연이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버지가 힘드신데, 괜히 시험하듯 그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게 있단다.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누가 날 어떻게 보는지, 그게 다 보인다. 지연은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드러낼 시간만 남았다는 것을. 그 평온한 밤이 지나면 곧 폭풍 같은 대면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다시 세 자식을 모두 불렀습니다. 나는 일부러 낡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겉으론 무심하게 던져둔 듯 했지만 일부러 눈에 잘 띄게 놓아두었죠. 얘들아,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 안에 든 것부터 챙겨라. 말끝을 낮게 흘리자 도윤의 눈동자가 즉시 흔들렸습니다. 선미도 입술을 꾹 깨물며 봉투에 시선을 박았습니다. 지엄마는 조용히 밥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나중에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사업도 해봤고 투자도 알아요. 남아있는 게 있다면 제가 관리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물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내 얼굴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심을 끝까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미의 목소리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연 언니한텐 맡기지 마세요. 언니는 원래 욕심 없으니까 나중에 다 사회에 기부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 저희는 뭐가 되나요? 그 순간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미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지가 힘드신데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잖아. 언니는 늘 그렇게 예쁜 소리만 하지. 근데 현실은 달라.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손등에 힘이 들어가 주름이 도드라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더 이상 아들, 딸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머금은 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 없다고 하세요. 우린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선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바보 취급하실 겁니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남은 재산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도윤도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더는 숨기지 마세요. 있는 건 있는 거라고 말하세요.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히듯 답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애정도 찾을 수 없는 오직 욕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거실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선미는 서로를 밀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사둔 땅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맞아요. 아버지, 저희도 자식인데 당연히 권리가 있잖아요. 왜 자꾸 숨기시는 건데요?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애써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만해. 아버지가 힘드시잖아. 언니는 빠져. 알고 보면 결국 아버지 재산 다 혼자 챙기려고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내 손을 꼭 붙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둘째와 막내, 그리고 울먹이며 손을 놓지 않는 첫째, 그리고 아주 느리게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순간 둘째와 막내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뭐라고요?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지금껏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석 달 전 아주 오래전에 사둔 건물을 팔았다. 그 건물이 지금은 큰 개발 호재가 붙어서 300억 원이 넘는 돈이 내 손에 들어왔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눈을 번쩍이며 앞으로 달려들듯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돈이 다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두셨어요? 선미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왜 몰랐던 거예요? 그 큰 돈을 저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몰랐을 거다. 내가 일부러 숨겼으니까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순간 도윤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300억이나 숨기신 거예요. 선미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의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너희 마음이 더 궁금했으니까. 그리고 답은 이미 다 들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지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운 아이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라. 내가 가진 300억 전부는 지연이에게만 물려줄 것이다. 순간 선미와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차분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돈 앞에서 드러난 너희의 얼굴은 더 이상 내 자식의 얼굴이 아니었다. 지연이는 내 곁에 남았지만 너희는 이제 내 곁에 없다. 거실 안은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렸지만 사죄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분노에 차 의자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나는 지연의 손을 붙잡으며 마지막으로 침착하게 선언했습니다. 기억해라.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이고 믿음이며 진실된 마음이다. 나는 이제 그 진심 하나만 지키고 싶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갈등은 마침내 터져나간 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별의 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면
언젠가 또다시 분란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에게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이유를 설명하자 아무 말 없이 따라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한다. 말로만 해선 안 된다. 기록으로 남기고 도장으로 남겨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무실에 앉아 저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본인 최만석은 생전 재산 일체를 장녀 최지연에게만 상속한다. 차녀 최선미, 차남 최도윤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직원은 여러 차례 내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작성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게 내 최종 뜻이다. 인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아닌 단순한 정리, 가슴 속 무게 하나를 덜어내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란 걸. 그래서 내게 주는 거다. 돈이 아니라 내 마지막 신뢰를. 며칠 후, 선미와 도윤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험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은 게 사실이에요. 정말 지연 언니한테만 주신다고요? 아버지,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도 자식인데 왜 배제하십니까? 나는 차분히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엔 큼직하게 공증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다. 내 뜻은 이미 문서로 남겼다. 공증까지 마쳤으니 어떤 말로도 바뀌지 않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분노에 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 어디서 난 건데요? 저도 도와드린 적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돈은 이미 충분했다. 도윤아, 내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보탰는지 기억하니? 선미야, 내 빚 갚아주던 날 밤, 내가 울며 고맙다던 목소리도 아직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 너희 눈빛은 고맙다기보다 욕심뿐이구나. 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때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만해라.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가진 300억은 지연이에게만 간다. 너희 둘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날 밤, 집은 고요했습니다. 도윤과 선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인연이 끊어지는 듯 울렸습니다. 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결국 종이일 뿐이다. 사람이, 가족이 남아야 의미가 있는 거다. 내가 끝까지 내 편에 있어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련 없다. 지연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안도와 슬픔, 그리고 묵묵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300억 재산은 문서 한 장으로 정리되었고 내 마음속 갈등은 차분히 닫혀갔습니다. 모든 선언을 끝내고 나니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도윤이와 선미는 끝내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뱉은 마지막 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제 곁에 남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겐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너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 중 가장 값진 건 결국 내 마음을 확인한 거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 역시 따뜻하게 저를 맞아 주었고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은 제 노후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둘째와 막내는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화려한 성공도 큰 재산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고 함께 웃고 울어줄 진심뿐이라는 거요. 저는 제 노후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한 딸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라도 이미 제 마음은 풍족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가족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조건 없이, 꾸밈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 남은 단 한 사람, 우리 집 장녀 지연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빛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도윤이나 선미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날 내 앞에서 울먹이던 눈빛, 분노로 일그러졌던 표정, 그 모든 것이 씁쓸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 앞에서 흔들립니다. 다만 끝까지 남는 건 욕심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의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00억이라는 돈은 언젠가 또다시 흩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연이의 말처럼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였습니다. 내게 남은 마지막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준 딸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와 돈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부디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한마디와 진심 어린 손길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그것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